시장 경제 내지는 상품 생산 사회는 그 자체로 당연하거나 필연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생산 수단이 사적 소유의 대상인 사회에서 사회적 분업이 무정부적으로 조직되었을 때 그 결과물이 시장에서 상품으로 교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사회는 동시에 인간의 노동력까지 상품으로 되는 사회다. 왜? 소수가 생산 수단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 규정, 우리가 시장 경제라고 부르는 상품 생산 사회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상품은 쓸모 있는 물건, 다른 말로 사용 가치다. 이 사용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의 인간의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가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가치의 실체를 인간의 노동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이제 노동 가치죠.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추상적 인간 노동이다 이렇게 했고, 그 가치의 크기는 그 상품을 재생산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상품 생산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제 뭐가 존재하는데 일반적 대상입니다. 상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과 다른 상품과의 교환 가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최종적인 형태가 일반적 물가물 상품이 화폐와의 교환 가격이다. 자, 그런데 한 상품의 가치는 가격을 통해서 표현될 수밖에 없지만 가격이 가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게 사실 이제 노동가치론을 막수보다 먼저 제시했던 애덤 스미스나 리카도 같은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았던 문제. 개별 상품의 가격이 노동시간에서 결정되는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동가치론을 접할 때 혼란스러워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자, 막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한 방식은 억지로 개별 상품의 가치하고 가격을 일치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왜 그런 괴리가 불가피한가를 설명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 상품 수준에서의 괴리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가치가 가격을 규제하게 된다라는 걸 또 보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끝나고 이제 다음 시간쯤 되면은 그 윤곽을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노동 생산성이 변화해서 상품의 가치, 즉 그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 달라지고 그것에 비례적으로 가격이 변동한다면 이것은 가치와 가격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치의 변동을 가격이 충실히 반영한 경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한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치와 가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거다. 이건 변화가 없는데, 그죠? 네, 이게 변한다. 자,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했을 때, 일단 이제 수요와 공급의 작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가치로부터 가격이 괴리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수요와 공급의 작용인데, 보통 우리는 시장 가격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동한다는 걸 알고 있고, 분류와 경제학, 주류 경제학이 그것을 이제 대부의 이른바 균형 가격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이제 상식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사실은 이 배후에 뭐가 있는 거다? 노동시간에서 결정되는 가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작용은 가치 또는 가격을 그 자체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치로부터 가격의 일시적인 괴리를 설명을 합니다. 네? 아직 우리가 이제 다루지 못한 게 이 균형 가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이거는 실제로 아직 우리가 공부를 안 했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까지 공부하면은 설명이 완벽하기 때문에 아직 이걸 공부하려면 또 평균 이윤율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직 우리가 이윤이 뭔지, 어디서부터 발생하는지를 오늘 공부할 거기 때문에 뒤로 밀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알았던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었다. 자,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상품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건 결국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즉, 한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이라는 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수요와 공급도 균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들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났는가?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면서 자본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경제를 구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불완화된 유통 필요 화폐량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주입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물가가 오르고 경제 상황이 나쁠 때 위기 상황에서는 상품들이 잘 팔리지 않으니까 물가가 하락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최근에는 공황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불안한 앵콜을 투입하다 보니까 공황기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는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이든 EU든 간에 서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자기들이 이제 과잉 살포한 그런 은행권들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회수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막상 그게 또 만만치 않은 이유가 그렇게 많이 때려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는 제대로 회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쏟아부을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인플레이션은 결국 당연한 현상이 아니고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전면화된 그런 이제 현대 자본주의 고유한 현상이라는 거고 또 그 과정에서 실제로 제일 많이 이제 피해를 입는 게 뭐예요? 노동자 계급이라는 이른바 서민이라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결코 모든 계급에게 동일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커다란 힘을 가진 이제 독점 자본이 그 과정에서 이제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이제 불균등하게 작용한다는 사실도 확인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간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의 노동력까지 상품으로 주는 사회다. 그래서 노동력도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사용 가치와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사용 가치는 뭘까? 이건 오늘 우리가 다루기로 했습니다. 자본가는 노동력을 구매해서 자기가 가진 생산수단과 결합해서 생산을 하는데 그 생산의 목적은 결국 이윤의 획득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사용 가치와 그 이윤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얘기를 이제 오늘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는 그러면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그것의 재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서 결정되는데 또 구체적으로는 그 재생산에 필요한 상품들의 가치 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의식주를 비롯한 노동자의 물리적인 생존, 그렇죠? 일정한 수준의 문화나 여가 생활에 영향하는 것까지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적 생존이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자본가가 요구하는 그런 노동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 세 번째가 계급으로서의 노동자를 재생산하기 위한 출산과 양육이라는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고 이것들 각각이 요구하는
상품들의 가치하, 이것이 노동력 상품의 가치를 이룬다. 그랬을 때 노동력 상품의 가격인 임금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노동자가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데 이것이 가치만큼 지불되리라는 보장 또한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임금이 노동력의 가치만큼 지불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노동력의 구매자와 판매자,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힘이다. 그래서 이른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지배계급의 논리, 부르주아 경제학의 논리라는 건 결국 자본가하고 노동자가 1대1로 마주쳐서 임금을 결정하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랬을 때 당연히 이제 노동력의 구매자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임금이 결정되었을 때는 노동자는 결코 자신의 노동력을 정상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을 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애초에 불가능하다. 네, 그들이 이제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른바 수요 공급의 원리라는 게 현실에서는 철저하게 지배계급의 유리한 논리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결국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력 가치에 준하는 수준의 임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뭐다? 네, 쪽수로 밀어붙이는 거. 단결해서 싸우는 것이 유일하게 올바른 해결책이다. 그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게 조금 기억이 나시나요? 그렇습니까? 네,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있어요. 네. 얘기 듣다가 또 궁금해진 거 또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죠. 추가적으로 진도 나가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불안은행권 같이 하락했다는 명목 가격의 상승인데 상품 가격의 명목적인 상승. 네. 그 불안은행권의 가치가 네. 그 불안은행권 자체의 그 종이 만드는 가치가 아니라 이전되는 것, 그 상징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가가 일방적으로 이제 부여한 거죠 거기다가,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불안은행권의 가치가 변동되는 그 이유랄까요? 네. 그 원인이 조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많이 헷갈리는 게 어떤 허술함술에 따르면은 어떤 화폐량이 많아지면 그 상품하고 교환 비율 관계가 변화되면서 네. 물가 상승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막스주의에서도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자체에 대해서 현상적인 설명 자체를 부정하는 건지. 근데 지난번에 그 질문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지금 세 군데에서 동시 상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받은 질문을 헷갈리고 있는 걸 수도 있을 텐데, 예. 일단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화폐수량설이라는 아이디어는 화폐가 어떤 형태이든 간에 항상 화폐량과 가격 수준이 비례적으로 변동한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격혁명의 사례를 들어서 확인했던 것처럼 내재적 가치를 갖는 상품 화폐, 금화나 은화가 유통하고 있는 당시에는 화폐량이 늘어간다고 해서 반대로 상품들의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죠? 왜? 가격 자체가 정해지는 원리가 그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과 화폐 상품인 금 또는 은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에 대한 밀초로 비교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죠? 화폐 수량설은 실제로 화폐 형태와 무관하게 무조건 화폐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비례적으로 상승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인 거죠. 그래서 화폐 수량설은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주류 경제학, 부르주아 경제학의 아이디어하고 대단히 잘 들어맞아요. 왜? 가치 개념이라는 게 없어요, 애초에. 이 이론, 이른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자, 이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들 다 나오세요. 그리고 이쪽에 서세요. 그리고 이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화폐 다 나오세요. 그리고 이쪽에 서세요. 자, 짝 맞추기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하나도 남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애초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단순하니까 틀린 이론이라는 거고,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안은행권이 유통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화폐량과 가격 수준이 비례적으로 변동하는 적은 없습니다. 왜?
불안전한권도 축장이 되잖아요. 불안전하지만. 그죠? 네, 그건 또 안전이 다른 거죠. 얼핏 비슷해요. 그죠? 그죠? 답이 됐을까요?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말씀 해주시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이러죠. 네. 네. 그럼 이제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노동력 상품의 사용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상품과 화폐 사이의 교환에 대해서 했었는데, 상품을 판매해서 화폐를 얻고 그 화폐로 다시 다른 상품을 구매해서 소비하는 이런 예를 들었죠.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팔아서 화폐를 얻은 다음에 이 화폐로 위스키를 구매해서 소비하는 이런 예를 들었었는데, 자, 이런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단순 상품 유통. 기호로 이제 쓰면은 CMC죠. CMC라는 기호로 요약이 되는 단순 상품 유통인데, 이 과정은 처음에 CM으로 출발합니다. 성경책을 판매하는 과정으로 출발해요. 근데 성경책을 판매해서 화폐를 얻은 이유가 뭐냐면은 위스키를 구매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 단순 상품 유통은 구매를 위한 판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매하기 위해서 판매합니다. 그럼 이걸 도대체 왜 했는데 이 과정의 목적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목적이 뭐예요? 위스키 획득이죠. 근데 이 위스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MC의 과정을 해야 자기한테 사용 가치로서 필요해요. 그래서 사용 가치 획득을 위해서 구매하기 위해서 판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CMC라는 과정. 자,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 과정에 등장하는 화폐는 일반적 금값을 상품이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상품, 모든 다른 상품과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화폐가 가진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잖아요. 돈으로 못 사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그죠? 네. 다 아무리 귀한 거라고 하더라도 얼마면 되겠니 하고 물어만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화폐가 가진 권능은 그 화폐의 양에 의해서 제한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화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화폐 소유자의 힘이 커지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힘이 센 건 누구예요?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그 대통령 등등의 사람들이 아니라 돈이 많은 대자본가, 독점 자본가들이 제일 힘이 셉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 대한민국에서 누가 제일 힘이 세요? 청와대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재벌들이 제일 힘이 세다. 그래서 지금 전직 대통령이 왜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요? 세상이 바뀐 걸 모르고 지 아버지 하던 때하고 똑같이 했거든. 그죠? 자기 아버지 때는 대놓고 이제 군합발로 짓밟았기 때문에 재벌들이 자신이 가진 힘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미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군사 파시즘이 퇴주한 지 오래됐잖아. 그래서 이제 적당히 이제 알아서 챙겨주고 뇌물 같은 거 적당히 알아서 챙겨주면 이제 먹고 떨어져야 되는데 아빠 하던 대로 이제 대놓고 협박을 했으니까 탈이 난 거죠. 그런 겁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이제 수십 일 동안 촛불을 두고 수백만이 모여서 그 에너지가 바탕이 돼서 끌어내린 건 맞지만 사실은 조금 기분이 나쁠지도 모르겠지만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사실은 쟤네들이 기획일 수도 있다. 자기 내부의 그죠? 권력 관계, 권력 질서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진행될 것일 수도 있다. 좀 자존심 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아마 진실에 가까울 겁니다. 어쨌건. 자, 그래서 화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자,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화폐를 많이 모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팔아서 화폐를 얻은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위스키를 사서 마셔버리면 화폐가 남아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성경책을 만들어서 팔되 위스키에 대한 자기 욕구를 억눌러야 되죠.
네, 이런 상황에서 화폐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금융의 복음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죠?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죠. 예전에 저쪽 동네에 스크루지라는 분이 계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이 땅에는 자린고비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죠? 예,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나름 이렇게 열심히 화폐를 모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어리석은 짓을 했다. 그렇게 금욕의 복음 따위를 실천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화폐를 많이 모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CMC가 아니라 MCM입니다. 아니 피 같은 화폐를 꽁꽁 감싸고 있어도 부족할 판에 자기 호주머니에서 화폐를 꺼내가지고 상품을 구매한다. 그래서 이제 100억 원의 화폐를 집어넣어서 성명제로 구매한 다음에 이걸 다시 팔아요. 네, 무슨 소리냐면 애초에 그 MC의 과정, 구매를 하는 이유가 그걸 자기가 사용 가치로서 사용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다시 판매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구매를 위한 판매가 아니라 정반대로 판매를 위한 겁니다. 자, 그런데 100억 원을 주고 성명책을 사서 이걸 다시 100억 원을 갖고 팔았다라고 하면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이런 재미없는 장난을 안 하려고 해요. 그죠? 네. 100억 원으로 출발했지만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든 간에 이게 100억 원이 아니라 20억 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MCM이라고 표시하는 게 아니라 MCM 프라임이라고 표시해요. 프라임이 붙은 이유는 M에다가 이제 델타 M만 늘어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의 목적, MCM의 목적은 가치 증식입니다. 사용 가치를 표현합니다. 화폐 형태로 투하한 100억 원을 120억 원으로 불리는 과정. 네, 이것이 바로 이 과정의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화폐를 그 증식을 목적으로 의식적으로 투하했을 때 이 화폐는 비로소 자본이 됩니다. 자, 자본이라는 말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본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자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본이란 자기 증식하는 가치다. CMC에서의 M도 화폐예요, 그죠? 근데 이 화폐는 이때 화폐는 자본이 아닙니다. 상품들의 거래를 매개하는 구매 수단으로서 쓰이기는 하지만 이건 자본이 아니다. 근데 MCM 프라임에서 M은 화폐이면서 동시에 자본이다. 왜? 그냥 다른 상품의 구매를 통해서 그걸 사용 가치로 얻어서 그걸 얻은 사람이 소비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목적으로 이 과정을 해간 게 아니라 이 과정의 끝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애초에 처음에 지출했던 M보다 더 큰 가치로서 이렇게 회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화폐가 가치 증식을 목적으로 의식적으로 투하되었을 때 비로소 이게 화폐가 아니라 자본으로 될 수 있다. 그죠? 화폐라고 해서 다 자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MCM 프라임이라는 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본의 일반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다룰 거는 이 영역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본의 운동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랬을 때 MCM 프라임이라서 델타 M 20억의 이제 가치 증식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성경책을 100억에 사서 120억에 팔아가지고 추가적으로 20억을 얻은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현실의 자본가들 중에는 이런 방식으로 가치 증식을 하는 이윤을 얻는 자본가들이 분명 있어요. 근데 모든 자본가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싸게 팔아서 비싸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이윤을 얻는 자본가들은
사회 전체의 자본 중에서 일부만 가능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다음 시간쯤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이런 식의 가치 증식이 가능한 것은 이런 구매와 판매의 영역 외에 다른 영역에서 이 추가적인 이윤의 원천이 되는 무언가가 등장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가 따져봅니다. 자, 그 얘기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CMC 단순상품 유통이라는 활동은 위스키의 획득을 목적으로 성경책을 판매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에서 출발해서 위스키에 조달하면 이 과정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성경책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위스키를 얻었어요. 위스키가 내 수중에 있어요. 이걸 다시 되풀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에 도달하는 순간 이 사람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요. 그죠? 어딘가에서 위스키와 함께 행복할 거다. 자, 근데 100억 원을 투하해서 120억 원을 획득한 사람은 이 과정을 멈출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때요? 애초에 목적이 가치의 증식이니까 100억 원이 120억 원이 되는 순간 원래의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100억 원에 추가된 20억 원은 분명히 양적으로는 최초로 투하된 100억 원과 다릅니다. 질적으로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100억이나 20억이나. 양적으로만 다를 뿐이지 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죠. 예, 마치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그분이신 것처럼. 그죠? 그게 삼위일체의 공식이잖아요. 예.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벤 프라임에 도달한 순간 이 120억은 또다시 새로운 출발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바퀴 더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20억이 150억이 됐다. 멈춰도 돼요? 아닙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자본이라는 게 자기 증식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 자본의 운동은 그 본성상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수행하던 자본가가 나 좀 이제 힘드니까 그만해야 되겠다는 은퇴하거나 죽더라도 이 자본 운동이 멈추진 않아요. 왜? 누군가 그걸 이어받아서 계속하자. 네, 우리가 이제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잘 나가는 재벌이 이제 죽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가 되더라도 그 후계자들이 계속 이어서 똑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죠? 자, 어떻게 근데 델타 N이 생겨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보겠다. 자, MCM 프라임이라는 과정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자본가가 화폐를 투하해서 상품을 구매했는데 이때 구매한 상품이 뭐냐면 MP는 영어의 means of production의 머리입니다. 네, 생산수단이었죠. 그 다음에 L은 레이버 파워, 노동 능력. 자, 자본가가 화폐를 투하해서 시장에서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구매한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결합시켜서 생산 과정에서 생산을 하죠. 프로덕션에 보입니다. 자,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는 유통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장에서의 상품 유통은 실선으로 표시를 하고요. 유통이 중단된 것은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생산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생산물, 새로운 상품 C 프라임이 등장하고 이걸 자본가가 판매해서 M 프라임을 회수하는데 이 M 프라임은 애초에 M보다 델타 M만큼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 교재, 노동자 교양경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제가 익숙한 외국어, 영어식 표현인데 막스가 독일 사람이거든요. 책도 독일어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 교양 경제는 독일어식 표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GW가 아니라 게벤입니다. MCM이라고 했을 때는 게베게라고 읽어요. 영어의 많이 화폐가 뭐냐면 독일어 겔트입니다. 다스 겔트. 올드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상품을 독일어로 마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겹쳐져 있습니다. 이건 생산 수단이겠죠. 프로덕션 밑에 뭐 이 정도 될 거고요. 이건 프로덕션. 노동력은 뭐겠어요? 네, 아르바이트. 그 정도만 뭐 염두해 주시면 책인데 거의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들여다보자. 네. 자, 이걸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드립니다. 어떤 비현실적인 가정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한 대가인 임금은 그 노동력의 가치만큼, 노동력의 정상적인 재생산 비용만큼 제대로 지불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현실에서는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지불되는 게 오히려 일반적이다. 우리가 그걸 확인했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가정을 할 거냐면 임금을 노동력의 가치만큼 자본가가 지불한다 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이 가정이 비현실적이라는 거는 이제 다 아실 테고 이렇게 가정하는 이유가 뭐냐? 일단 자본가를 부당하게 대우하지는 말자라는 거죠. 현실에서 낙각 자본가들이 많지만 임금을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만큼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자본가들이 너무도 많지만 그런 걸로 자본가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임금을 노동력의 가치만큼 지불한다고 가정했다라는 건 자본가가 얻게 되는 이 추가적인 델타에 우리가 이윤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본가가 노동자한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서 발생한다 라는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윤이란 자본가가 노동자한테 임금을 정상적으로 노동력의 가치만큼 지불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네.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자본가가 이익을 얻는 거다. 이게 아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나면 자본가가 생산수단이나 노동력을 구매할 때 또는 자신이 판매한 상품을 다른 누군가한테 생산한 상품을 다른 누군가한테 판매할 때 가치 이하로 구매하거나 가치 이상으로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다 배제가 됩니다. 왜? 일단 노동자한테는 임금을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지불하지는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노동자한테 자기가 생산한 상품을 판매할 때도 가치 이상으로 팔면 안 돼요. 왜? 그러는 순간 이거는 사실상 임금을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구매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자본가한테 생산수단을 구매하거나 또는 자기가 생산한 생활수단이든 생산수단이든 판매할 때 가치 이하로 구매 내지는 가치 이상으로 판매하면 어떠느냐라는 거죠. 개별 자본가 입장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자본가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왜? 한쪽이 이익을 보면 정확하게 그만큼 반대편에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네,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윤의 원천이 되는 추가적인 가치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통해서는 이윤의 원천이 되는 추가적인 가치가 뿅하고 생겨나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네, 생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생산 과정의 끝에는
C'이라고 하는 이전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상품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 C'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될까? 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한 상품의 가치 크기는 그것의 재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딱히 고려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은 생산 과정에서 노동력만 소비되는 게 아니라 생산수단도 소비된다는 사실이고, 이 생산수단도 상품으로 구매된 이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자본가가 상품으로 구매한 생산수단의 가치는 이 C'의 가치의 형성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까요? 자본가가 100억 원의 화폐를 지출해서 90억 원을 기계나 원료 같은 데 쓰고, 구입할 때 쓰고, 10억 원을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지급하는데 썼다고 하겠습니다. 자, 생산 과정에서는 이제 생산수단과 노동력이 둘 다 소비되는데, 생산수단이 소비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실물이 사라지죠. 그죠? 예, 기계가 마모가 되고 원료가 소진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럼 그랬을 때 그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 가치도 사라질까? 예,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생산물 C'에 고스란히 그 가치가 이전된다. 그래서 C'의 가치를 이루는 첫 번째 부분은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가 이전된 부분이다. 그래서 90억 원만큼의 기계나 원료 등등이 소진되었다고 한다면, 네, 그 가치가 C'의 가치에 90g이라는 생산물에 고스란히 이전되어 있다. 물론 이제 생산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또는 이 과정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사회적 평균보다 생산성이 뒤떨어진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는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는 새로운 생산물에 고스란히 이전된다. 90억 원의 생산수단 중에는 원료처럼 한 번에 생산해서 전부 다 소진되는 경우도 있고, 기계 같은 경우처럼 일정 시간을 두고 조금씩 마모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일일이 다 고려하면은 사수가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편의상 자본가가 지출하는 90억 원의 생산 자본가가 구매한 90억 원의 생산 수단이 이번 기회 생산에 전부 다 소진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노동력이 이제 소비된다. 그러면 노동력은 어떤 방식으로 C'의 가치를 이룰까? 자, 노동력도 생산수단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소비된 만큼 자신의 가치를 새로운 생산물에 이전시킬까라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 조금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동력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된다고 이야기했죠?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상품들의 가치 합이라고 했죠. 그러면 노동력의 가치를 이루는 그 상품들이 생산 과정에 등장합니까? 그렇지 않죠. 네,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과정은 노동력의 가치를 이루는 상품들을 생산 과정 바깥에서 노동자가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노동력의 가치를 구성하는 상품들은 생산수단과 달리 생산 영역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생산 영역에 등장하는 건 뭐예요? 그 생활수단들을 소비해서 그 상품들을 소비해서 노동력을 재생산한 노동자가 그 노동력을 몸에 담고 있는 노동자가 등장해서 생산수단과 결합해서 자기 노동력을 발휘한다.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노동력이 발휘된 지속시간에 비례해서 가치가 생산이 되죠. 즉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C'의 가치를 이루는 두 번째 부분은 노동력이 발휘되면서 창조된 새로운 가치. 이게 두 번째. 맞습니까? 그래서 생산
생산수단은 자기 자신이 예초부터 가지고 있던 가치를 우리 소비된 만큼 새로운 생산물에 이전하지만 노동력은 가치를 이전하는 게 아니라 그 노동력이 발휘된 지속 시간만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차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본가가 이 과정을 해간 이유는 뭐예요? 가치 증식이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생산 과정이 끝나고 나서 자본가는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C'의 가치와 여기서 이제 이어서 쓰겠습니다. C'의 가치와 자기가 생산을 위해서 투입한 비용을 비교하겠죠. 자본가는 생산수단의 투입에 비용을 지출했고 그리고 노동력의 구입에도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자, 생산수단의 지출에 구입에 지출한 비용은 90억 원이에요. 자, 이 90억 원은 어떻게 보전받을 수 있습니까? 그다음 염려 안 해도 되죠. 왜? 생산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생산 과정에서 생산수단이 소비된 만큼 그 가치가 고스란히 이전돼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 과정에서 자본가는 손해를 볼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딱히 이익도 보진 않아요. 노동력 구입 비용은 10억 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자본가를 상정하고 있어요. 그죠? 임금을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을 만큼 지급하는 대단히 보기 드문 자본가입니다. 그죠? 그럼 노동자 입장에서도 그래 이런 자본가 만나기도 힘든데 우리도 그래도 받은 만큼은 해줘야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지상정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억 원의 임금을 받았으니까 10억 원만큼의 가치를 만들어주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일해야 10억 원의 가치를 생산할 수 있을까? 라고 따져봤더니 하루에 4시간 열심히 일하면 임금으로 받은 10억 원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10억 원의 가치를 만들어줬어요. 받은 만큼 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죠? 문제 없죠? 문제 없어요? 노동자 입장에서 문제가 없지. 그죠? 받은 만큼 해줬으니까. 자본가 입장에서는 낙이 없지. 내가 이 짓을 왜 했는데. 그죠? 내가 이 짓을 왜 했는데. 가치 증식이 불가능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자, 그런데 자본가가 노동력을 구입하는데 10억 원을 지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노동자가 하루 동안 노동해가지고 딱 10억 원만큼의 가치만 창조하리라는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이 가치 크기는 노동자가 노동력을 발휘한 지속 시간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고용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하루 4시간의 노동이 아니라 하루 12시간의 노동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었답니다. 그러면 이 노동자는 하루에 4시간 노동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12시간 노동을 해서 10억 원의 가치가 아닌 30억 원의 가치를 생산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본가가 만족할 수가 있죠. 노동력 구입 비용으로 10억 원을 지출했지만 자기가 지출하지 않은 추가적인 가치가 20억 원 가치만큼 남았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잉여 가치라는 거고 자본가가 무상으로 취득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다? 우리가 이윤이라고 부르는 것이 원칙.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사실 대단히 쉬운 얘기예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얘기가 좀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는 이제 대단히 보기 드문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자본가를 선정했는데 그 자본가조차도 자기가 이제 노동자한테
노동력을 구매할 때, 노동자를 고용할 때 이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을 만큼의 임금을 지불하고 제값 주고 노동력 상품을 구매했는데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 자본가는 자기가 애초에 지불한 적이 없는 20억 원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가치를 무상으로 취득했더라. 그자. 이게 바로 자본주의적 자취의 실체다. 말 되나요? 어떻습니까?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이제 바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선량한 분들이 이제 사악한 그 논리에 물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여기서 무슨 속임수가 있는지 혹시 뭔가 제가 사기를 치고 정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비현실적인 가정이라는 얘기를 하실 때 어쨌든 자본가가 일한 만큼 정당한 비용을 지불을 했다라고 가정을. 자, 여기서 뭐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노동력의 가치는 실제로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가 얼마만큼 기여하는가와 무관하다라고 확인을 했죠. 임금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대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금이 노동력의 가치만큼 지불된다라는 건 노동력이 정상적으로 재생될 수 있을 만큼의 생활수단대의 가치의 한 만큼 지불된다라는 거고 설령 그게 그만큼 지불되었다고 하더라도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는 자기 노동력을 발휘해서 그 노동력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항상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죠. 임금은 결코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대가다. 말 됩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자, 노예제 사회나 봉건제 사회가 계급 사회, 착취 사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어요. 왜? 착취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자, 노예제 사회에서는 노예가 얼마를 생산하든 간에 그건 다 노예 주인이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노예는 이제 간신히 생존에 필요한 것만을 공급을 받습니다. 두 분이 고개를 왔다 갔다 하시는 서로 힘드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봉건제 사회에서는 어때요? 농노가 또는 쌍놈들이 1년 내내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봤자 반 이상이 영주의 창고로 들어가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딱 봐도 이건 착취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때요?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마치 노동의 대가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노동의 대가야 라고 우리는 나면서부터 주입받아 왔잖아요. 그래 그게 당연해 라고 믿는 순간 자본가가 가져가는 이유는 다른 어떤 신비한 방식을 통해서 자본가가 생산에 기여한 정당한 대가가 된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임금이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한 대가다 라고 우리가 인식한다면 결국 이윤이라는 것도 노동자가 생산 과정에서 만들어낸 가치 중에서 일부를 자본가가 무상으로 취득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 사회도 임금이 노동의 대가라는 형태로 은폐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전의 노예제나 봉건제 사회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계급사회이고 착취사회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노동이라는 인간의 행위, 노동 능력 또는 노동력이라는 것은 그 자기 재생산 또는 유지에 필요한 어떤 비용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해내는 어떤 그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자, 항상 그렇진 않아요.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노동 생산성이죠. 그죠?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시공산제 사회가 해체되고 계급사회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이 뭐였어요? 노동 생산성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서서 잉여 생산물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면서부터였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실제로 이미 그때 당시부터 일반적인 사회나
전체적인 수준에서 노동 생산성은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했을 때 자기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것,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동력의 가치에 해당하는 것을 남기고도 추가적으로 뭔가 남는 수준으로 올라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후로 생산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했고 자본주의 하에서는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자가 하루 동안 노동했을 때 생산된 가치 중에서 극히 일부만이 노동자가 임금으로 받은 노동력의 가치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이 전부 다 이윤의 원천이 잉여 가치로 될 수밖에 없다. 말되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잉여 가치라는 건 공권 사회에서의 지대나 그다음에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 소유주가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잉여 생산물 이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잉여 가치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또 다른 얘기 해주세요. 자, 조금 이따가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쉬는 시간 가지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런 악랄한 얘기를 도대체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자본가가 가져가는 이윤이 자본가가 생산에 기여한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노동자가 생산한 것 중에서 임금으로 지불되지 않은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거라는 이런 불온한 얘기를 누가 만들어냈을까? 막스라는 사악한 녀석이, 그죠? 선량한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짱구 굴려서 만들어낸 걸 거다. 그죠? 정말 그래요? 자, 노동가치 이론이 막스의 발명품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막스 이전에 누가 먼저 얘기하셨다고? 우리 훌륭한 애덤 스미스께서 먼저 얘기하셨잖아요. 애덤 스미스나 데이비 리카도 같은 막스가 고전파 경제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왜? 우리가 지금 이걸 여기까지 오는데 크게 어려운 게 없었던 이유는 딱히 어려울 게 없어요. 이게 노동가치 이론의 당연한 결론이거든요. 애덤 스미스든 리카드든 간에 이걸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이윤뿐만 아니라 지대나 이자 이런 것 등등도 결국에는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가 만들어낸 것 중에서 임금으로 지불되지 않은 부분이 원천이라는 걸 이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막스가 짱구 굴려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지난번에 이제 확인한 것처럼 애덤 스미스께서는 이제 보이지 않는 손만 열심히 설파하신 것처럼 우리 계속 듣게 되고 이런 거 이제 막스라는 사악한 녀석의 전유물인 것처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애덤 스미스나 리카도 같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막스보다 이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지배계급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스스로 지배계급의 일원이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노동자가 생산한 것 중에서 임금 빼고 나머지를 지배계급이 가지는 게 왜 문제가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론적인 수준에서나마 이걸 인정하는 게 용납이 안 되기 시작했다. 왜? 애덤 스미스나 리카도는 상대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한 초기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열악한 상태에 저항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이른바 계급 투쟁이 전면화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게 전면화되기 전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근데 뭐 어쩔 거야. 원래 이런 건데 라고 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죽고 나서 이제 노동자들이 점점 더 집단적으로 모여서 저항을 하고 자본가들과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싸움이 격렬해진 상황에서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그래 자본가가 또는 지주가 또는 이제 은행가가 가져가는 이윤이나 이자나 지대라는 것들이 사실은 어떤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노동자가 생산 과정에서 만들어낸 걸 무상으로 취득한 결과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지배계급이 이걸 용납할 수 있겠어요? 용납이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그때 이후로
어떤 이론이 현실을 올바르게 설명하는가 보다 그 이론의 결론이 어떤 계급에게 유리한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막스 당시에 부르주아 경제학의 주류가 노동가치 이론을 거부하고 현실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라는 이론들을 이제 설파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 이론의 결과물이 뭐예요? 그 생산의 3요소가 뭐예요? 유치원 때부터 들어오는 토지, 노동, 자본, 그죠?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임금과 이윤과 지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노동자는 임금을 받음으로써 자기가 생산에 기여한 정당한 몫을 다 받는 게 되니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그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느냐 지불하지 않느냐만 문제가 된다. 그죠? 그리고 이윤이나 지대 이런 것들은 각각 자본이나 지대라는 형태로 지배계급이 제공한 그런 생산 요소들이 생산에 기여한 정당한 대가로 성립하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그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노동가치 이론을 거부 내지는 배제하고 이제 파묻어버리고 지배계급이 착취를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부르주아 경제학의 주류가 설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스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성유경. 그거는 다른 말로 부르주아 사회의 언어를. 그리고 오늘날의 이제 부르주아 경제학, 오늘날의 주류 경제학이라는 게 그 기본 얼개를 이루고 있는 게 이른바 신고전학파 경제학이거든요. 부르주아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제 19세기 말에 한계혁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립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한계혁명이라는 건 기법상의 혁명일 수는 있어도 내용상의 혁명이 아니다. 무슨 소리냐? 실제로 오늘날의 이제 부르주아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수식하고 그래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그걸 이제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면 그래 그렇구나 라고 이제 뭔가 대단한 걸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막스 당시의 속류 경제학자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네, 무슨 소리예요? 결국 자본주의 사회가 그 자체로 조화롭고 정당한 체제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막스 당시의 속류 경제학자들은 오늘날의 부르주아 경제학과 딱 한 가지 점에서 달랐다는 거죠. 어떤 점에서? 실제로 이들의 주장이 어떤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표하고 있는지 감추는 데 서툴렀거나 또는 굳이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봐도 누구 편이라는 게 눈에 보였다는 거죠. 오늘날의 부르주아 경제학은 수식하고 그래프를 통해서 마치 특정한 계급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한 가치 판단을 배제한 그 자체로 현실에 대한 객관적 분석의 결과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제 구성물을 이론 체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그죠? 그 얘기거든요. 보면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의 선택의 결과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각각의 경제 주체는 자신이 기여한 만큼 정당한 몫을 받아간다라는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져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내용 자체가 이미 막스 당시의 속류 경제학자들이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했던 주장들이다. 그렇죠? 다만 그거를 수식하고 그래프 뒤로 숨기면서 그 계급적인 본성을 은폐한 결과물이 오늘날의 부르주아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한계혁명이라는 게 결국 내용상의 혁명이 아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 안에서는 이게 통해요. 그죠? 이 방을 나가는 순간, 그죠? 그 말이 되느냐라는 이제 조항에 부닥칠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생판 모르는 남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제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착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들도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 부닥치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 줄 것인가를 여러분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받으신 노트의 하단에 있는 게 이제 이윤 정당화의 본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크게 네 가지인데 제가 이걸 처음부터 일목요연하게 작성한 게 아니라 이런 강의를 진행하면서 막 질문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질문들에 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네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막스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배계급이 또는 이제 지배계급에게 충성하는 엘리트들이 만들어낸 각종의 논리들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뭐 교육을 통해서 또는 이른바 상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주입받는 주장들을 하다.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을 바로 설득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 다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야, 왜 노동자만 노동한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자본가도 노동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본가의 노동의 기여도는 어디 갔냐라는 거죠. 이른바 경영활동의 기여라는 거죠. 게다가 그 자본가들이 하는 그런 경영활동은 보통의 노동자가 하는 대단히 이제 단순한 그런 노동과는 달리 대단히 복잡한 사고와 결단을 요구하는 어렵고 힘든 노동이라는 거죠. 네. 무식한 노동자 따위와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고차원적인 노동이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이윤을 마땅히 얻어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자, 부르주아 경제학이 이제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게 이른바 생산의 3요소라는 주장이죠. 그리고 각각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의 이윤과 지대와 임금이라는 건데, 자, 우리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이게 전부 다 사실은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윤이든 지대든 우리가 지대는 아주 공부하지만 잉여 가치로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자본가들이 더 노골적으로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가르치는 그 교과서 중에 이런 교과서도 있으실 수가 있어요. 생산의 3요소가 아니라 4요소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자본에 대한 대가가 이제 이자고, 이른바 경영활동의 대가가 이런 얘네들이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걸 주장한다. 저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자본가적인 사고로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이 자본가의 사고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지는 우리가 아마 다다음 시간에 이자라는 범주를 공부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라는 거죠. 자, 자본가가 이야기하는 이른바 경영활동이라는 게 이제 도대체 뭐냐? 이 경영활동은 엄밀하게 따져보면 관리감독 노동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실제로 자본가가 이걸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하면서 생산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이런 노동조차도 자본가들이 직접 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거든요. 네, 거의 모든 여기에 해당하는 노동을 노동자들을 위계 서열화시켜서 시킵니다. 자본가가 직접 하는 활동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보면은 가끔 이제 그런 경우 우리가 기사를 접하게 되는데, 그 SK 회장이 그 감옥에 갔다가 작년에 광복절 특사로 나왔었잖아요. 걔가 왜 감옥에 갔는지는 다 아세요? 네.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제 재벌들한테 가해지는 압력 중에 하나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에요. 그걸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데 그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재벌, 한국에서 재벌이라고 불리는 이제 국정 자본들의 지배구조라는 게 뭐냐면은 A라는 회사가 하나 있으면요, 이 A라는 회사가 그 밑에 있는 B라는 회사들을 이제 지분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B라는 회사들은 또 그 다음 단계 회사들을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A라는 회사의 의사 결정권만 확실하게 과반수를 바꿔가든지 틀어주면 이걸 전체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거대한 그 자본 집단의 자본주의적 기업의 극히 일부의 지분만 확보하더라도 전체를 자기 걸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재벌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제시하는 기업 지배 구조예요. 왜?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이거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보통 이런 걸 지주회사라고 하거든요. 이거라도 확실하게 틀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회사들에서 출자를 해서 이 지주를 맞추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순환 출자라는 게 요거라도 끊고 요거라도 확실히 틀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재벌 개혁이에요. 재벌 개혁이 완수돼서 기업 지배 구조가 깨끗해진다고 해서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엄청난 크기의 대자본을 쥐락펴락하는 게 사라지느냐?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착각하지 마세요. 예, 재벌 개혁은 독점 자본을 그냥 모양 좋게 합리화시키는 거지 결코 노동자나 서민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이나 청와대 정책실장에 재벌 개혁 외치던 분이 들어갔다고 해서 노동자들한테 좋아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SK 회장이 여기에 돈을 써야 되는데 이걸 좀 불려보려고 선물 투기를 했다가 회사법을 날려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뭐 박근혜가 광복절 특사를 풀어줬었죠. 근데 감옥에 들어가 있던 동안 해마다 이제 연초에 전년도에 이른바 CEO들이 얼마만큼의 연봉을 받았는가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SK 회장이 감옥에 있던 동안에도 해마다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황당해하죠. 그랬더니 이제 SK 그룹의 이제 공식적인 해명은 뭐였냐면은 얘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수십 차례씩 그룹의 중역들과 연애를 했다라는 거죠. 그때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도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임금을 연봉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훌륭한 노동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자 그런 경우를 제껴놓자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전문가들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의 딱 봐도 되도 않는 변경 이런 것들을 늘어놓는 애들은 제외하고 나름 성실하게 경영활동을 하는 전문가들만 놓고 보자. 자, 이 관리감독 노동이라는 건 보통 이렇게 경영활동이라고 통칭을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질적으로 명확하게 다른 두 가지 성격의 활동을 섞어놓은 겁니다. 또는 이제 구분하지 않고 하나가 뭐냐면은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 두 번째가 생산 전반에 대한 기획과 조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아주 솔직하게 틈만 나면 꾀부리고 쉬려고 해요. 네, 그건 노동자가 천성적으로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왜 그래요? 어쨌거나 노동자들은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자기 노동력을 팔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그 결과물이 잘 되지 않죠. 그죠? 그 결과물 누가 다 가잖아요. 자본가가 다 가져가고 즉 자기 노동의 결과물이 자기게 되지 않는 노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흔히 이야기하는 소외된 노동이죠. 그래서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설득을 하고 야 네가 주인의식을 좀 가져야 회사가 살고 너도 산다 이렇게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꾀부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통제할 필요가 생깁니다. 마치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들이 노동하는데 채찍 같은 감독관이 필수적인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실 이런 활동조차도 자본가가 직접 하는 경우는 갈수록 드물어지죠. 그죠? 각종의 이제 전자장비들도 최근에 등장하고, 그리고 곳곳에 CCTV가 있잖아요. 좋은 회사일수록. 그리고 이제 컴퓨터 시스템으로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노동자들을 위계 서열화시켜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어쨌거나 이걸 누가 하는 간에 설령 이런 활동을 자본가가 직접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생산적인 기여라고 볼 수는 없다. 네.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 감독관의 노동이 생산적인 기여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애초에 자본주의적 생산이라는 게 서로 이해관계가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두 계급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자본주의적 생산의 그런 적대적인 성격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생산적인, 낭비적인 활동이죠. 그렇습니까? 네. 그게 이 이른바 경영활동이라고 통칭하는 관리감독운동의 대단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성격의 활동이 있는데 이건 생산 전반에 대한 기획과 조율에 해당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건 생산적인 기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생산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 실제로 생산의 전 과정을 계획하고 그것이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그런 노동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직접 생산 현장에서 생산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생산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자본가가 하기 때문에 이유는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획과 조율의 활동이라는 게 보통의 평균적인 노동자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뭔가 복잡한 숙련 노동이기 때문에 그 보상이 큰 거냐라는 거예요. 그럴까요? 자, 지금 여기 한 10명 정도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요. 이 정도만 되더라도 사실 이런 역할을 맡을 사람이 하나쯤은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한 가지 분야의 이제 생산을 같이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누가 이 기획과 조율의 역할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누가 하면 좋겠어요?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러면 제가 편합니다. 그죠? 예. 근데 지금 우리 모두가 주체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또는 그걸 제일 잘할 거라고 다수가 인정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맞죠? 그게 반드시 자본가의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자본가는 어쨌거나 내가 자본가니까 당연히 이게 나의 독점적인 역할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 경우에는 보면은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런 역할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의 노동력 재생산 비용, 즉 우리가 인간답게 살 만한 만큼의 생산물을 남기고도 잉여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건 다 내가 기획과 조율의 역할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생겨난 거니까 이건 전부 다 내 거다라고 제가 주장을 할 거예요. 이해 없으시죠? 표정들이 되게 오묘하네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표정들인데 근데 이윤이 경영활동이 될 거라고요. 그죠?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기 싫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죠? 야, 네가 이걸 했다고 해서 어떻게 모두가 생산한 잉여 생산물을 네가 부식하려고 하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실 거다라는 거죠. 그죠? 뭔가 이 기획과 조율의 역할을 한 사람의
기여분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했던 평균적인 기여보다 조금 크다라는 걸 설령 100번 양보해서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코 잉여가치 전체를 독식할 근거가 될 수가 없죠. 고작 10명만 모이더라도. 그잖아요. 잉여생산물 만약에 이제 그걸 다시 분배한다고 했을 때는 n분의 1보다 조금 나은 정도 이상이 될 수가 없을 거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걸 쳐준다고 하더라도. 근데 실제로 자본가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수천, 수만, 수십만의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가치를, 그죠? 자기가 이런 기획과 조율의 활동을 했다는 걸 빌미에 삼아서 자기가 독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이제 이윤이 경영에 대한 그런 논리의 실체다. 맞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조금 들여다보면은 되도 않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되도 않는 얘기를 왜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주입할까? 사실은 자본가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어요? 어쨌거나 내가 잡은 거거든. 내가 생산수단을 조정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잉여가치, 이유는 다 내 거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 속내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래 것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우려가 커지죠. 그러니까 얘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세뇌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가들이 이윤을, 자본가님들께서 이윤을 가져가는 거는 다 그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 그죠? 네. 머리 좋은 노동계급 중에 엘리트들을 시켜가지고, 그죠? 이런 논리들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주입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맞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윤이 경영활동의 대가다라는 주장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진짜로.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생산 과정에서 생산수단은 자신이 소비된 만큼 애초에 가지고 있던 가치를 새로운 생산물에 이전하고 노동력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를 그것의 지속 시간만큼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노동력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생산수단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없냐라고 우기는 거죠. 노동력을 특별 취급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새로운 기계나 기술을 도입해서 생산수단을 개량하면 생산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인간의 노동보다는 그런 생산수단이 훨씬 더 많이 생산에 기여한 거고, 그러면 사실은 그 기여분만큼 그 생산수단에 투자를 한 자본가가 이윤을 가져가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맞아요? 그것도 대단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받아들여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공부했습니까? 지난번에. 생산성이 높아지면 새로운 가치가 저절로 짠 하고 더 많이 만들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생산성의 증대는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사용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새로운 가치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면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사용 가치가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상품 하나의 가치는 오히려 줄어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혁신적인 기계나 기술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성이 아무리 비약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수단이 개량된 것만으로 어떤 신비한 방식으로 이윤의 원천이 되는 추가적인 잉여가치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그죠? 사용가치하고 가치를 혼동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혼동이 이제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생산수단이 개량돼가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더 많은 생산물, 더 많은 상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상품 하나의 가치는 줄어들더라도 상품 총량의 가치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이제 숫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자, 생산성이 증대되기 전과 생산성이 증대된 후에 상황입니다. 자, 생산성이 2배로 됐어요. 새로운 기계로 돼가지고. 그래서 동일한 시간에 100개 만들던 생산물을 200개 만듭니다. 상품량이라고 하죠. 자, 근데 이 상품들의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가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잖아요.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가 이전된 부분하고 노동자가 이제 새롭게 창조한 가치 부분, 즉 노동의 지속 시간에 따라서. 그런데 실제로 생산수단의 가치도 크게 기계 내지는 원료나 보조재료 등등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계가 개량되면 생산성이 높아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산물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원료가 그 생산성에 비례적으로 줄어들진 않습니다. 물론 기계가 개량된 원료도 약간은 절약할 수 있지만 대체로 비슷하다. 자, 그래서 기계의 가치가 이를테면 이제 500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기계이지만 이 기계가 훨씬 또 값싸게 생산돼서 여전히 똑같은 기계의 가치입니다. 뭐 이게 숫자를 보신다면 500억 정도라고 할까요? 500억짜리 기계예요. 근데 두 번째 기계는 똑같이 500억짜리지만 생산성이 2배여서 동일한 시간 200개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원료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100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원료가 이를테면 300억 원이었다라고 한다면 200개를 만들기 위해서 원료가 얼마나 필요해요? 대체로 2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600억.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노동자들은 똑같은 시간 노동을 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새롭게 창조한 가치, 추가되는 가치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0억만 하면 생산성이 증대되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200억. 자, 그랬을 때 생산이 끝나고 나서 생산된 상품들의 총 가치와 개별 가치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생산성이 증대하기 전에 생산된 상품 100개의 총 가치는 얼마야? 다 더하면 되죠. 1,000억 원. 그러면은 상품 하나당 가치는 얼마예요? 10억이죠. 자, 생산성이 증대된 다음에 생산된 상품 200개의 가치는 얼마예요? 1,300억입니다. 그죠? 상품 가치가 늘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늘어난 상품 가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마치 기계가 개량돼서 더 많은 가치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1,000억이 1,300억이 된 이유는 뭐예요? 생산 과정에서 원료가 더 많이 소비되면서 더 많은 생산수단의 가치가 새로운 생산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지 더 많은 가치가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보면은 상품 하나당 가치는 어떻게 돼요? 6억 5천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속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이 겉으로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 부르주아 경제학의 논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얘네들이 무슨 생산함수 같은 거 이렇게 써서 이걸 가지고 수학적인 조작을 하는데 사실 이게 그럴 때 보여도 딴 게 아니에요.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난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일정량 여기다가 집어넣었더니 이만큼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생산성이 증대된 다음에 선억의 가치가 1,300억으로 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바뀐 건 뭐다? 기계를 개량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1,000억에서 1,300억으로 된 것은 누구의 덕인가? 기계 덕이다.
여기서 뭔가 이익이 발생하면 그건 누구 몫이다? 자본가 몫이다. 이렇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윤의 원천이 되는 이여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생산성이 증대한다고 해서 새로운 가치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동일한 시간, 어떤 경우. 그죠? 다만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사용 가치가 만들어지면서 상품 총량의 가치가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더 많은 생산 수단이 소비되면서 그 가치가 더 많이 이전된 결과물일 뿐이고 개별 상품의 가치는 예외 없이 줄어듭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이런 식의 사고에만 사로잡혀 있으면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데 편승해서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생겨납니다. 한때 막수주의자인 것처럼 이제 떠들던 사람이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이진경이라는 사람 아시죠? 네, 대표적인 사기꾼이죠. 이 사람이 꽤 오래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기계적 잉여 가치로 했어요. 기계도 잉여 가치가 생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정확하게 이 논리거든요. 그죠? 네. 새로운 기계가 도입돼서 생산성이 증대하면 더 많은 가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기계도 잉여 가치를 생산한다. 인간의 노동. 정확하게 사용 가치와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죠? 또는 이해할 생각이 없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죠. 한때 막수주의자였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자기는 마술을 뛰어넘었다고 선동을 해요. 최근에는 자연도 가치를 생산한다고 발전됩니다. 그죠?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은 마술을 뛰어넘은 게 아니라 머리 좋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는 있을 텐데 사실은 지배계급의 나팔수, 속류경제학자에 때문에 들었을 거예요. 그걸 뜻하는 거죠. 그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사기꾼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죠? 네, 세상에. 자, 질문 있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네. 알파고 시대에서 네. 이제 이 새롭게 창조된 가치가 네. 되게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랬을 때는 이제 가치를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아, 가치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들이 자기가 생산한 상품을 사실 노동자들이 생산했지만 자기들의 상품을 비싸게 팔수록 좋기 때문에 가치가 크면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가치 실체가 인간의 노동이고 그 가치 크기가 그 재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서 결정된다는 게 뭘 뜻하냐면은 가치라는 건 어떤 상품을 획득하기 위해서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가치가 크다라는 건 그걸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이 길다라는 얘기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생산성이 높아지면 뭐가 좋아요? 똑같은 걸 얻기 위해서 더 적은 시간 노동해도 되고 동일한 시간 노동했을 때 더 많은 것들을 획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상품의 가치는 클수록 좋은 게 아니라 작을수록 좋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게 다 되는 세상은 사실은 인간의 노동을 최소한으로 필요로 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출해야 할 비용이 막 줄어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자본주의 사진이죠. 그렇죠? 왜? 애초에 생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윤의 획득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인간의 노동으로부터 주는 잉여 가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충돌하는지를 우리가 마지막 시간 공항을 다룰 때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갈수록 이제 기계화가 진전되고 자동화가 진전되면 인간의 노동은 점점 더 필요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동자들을 협박하는 데에 대해 써먹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갈수록 쓸모없게 되는 존재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많이 잘 들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애초에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생산 과정에서 발휘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생산의 목적으로 삼는 잉여 가치가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산업, 모든 생산이
자동화 기계화가 진전되면 그 사회가 애초에 자본주의 수가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 또 말씀해 주세요. 네. 어쨌든 저렇게 됐을 때 개별 가치는 떨어지지만 예, 상품 가치는 사용 가치는 예, 2배가 됐죠. 네, 예. 개별로인 거죠. 그러니까 예. 개별 가치로 봤을 때 네. 이게 한 상품에 6.5억이 든다 하더라도 사용 가치는 2배로 된 거죠. 네, 그죠? 그게- 그러니까 10억짜리 예전에 10억짜리 상품이나 지금 6.5억짜리 상품이 똑같은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비용이 줄어들었죠. 그죠? 이런 측면에서 좋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접근을 하나하나 논리대로 가져가면 네. 당연히 그게 좋은 거고 네. 그 이론적으로 승복할 수 있지만 네. 현물에서 네. 현물에 존재하고 있는 현물 세계 네. 속에서는 네. 하나의 상품이라기보다 하나의 생산물 네. 그것만 있는 거라서 네. 논리적인 것과 상관없이 이 실제로 뭐라 그럴까 그 새로 생긴 것들이 네. 이 생산수단의 이런 가치를 이 생산수단의 그 노동 생산성 그 생산성을 높여서 만들어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아, 그 말은 맞아요. 결과물이 네.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져가지고 더 많은 사용 가치가 만들어진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근데- 가져가는 게 당연해 보이잖아요. 네. 그죠? 선물에서는. 네.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때. 근데 이거는 되게 이론적인 거잖아요. 이론적이면서 현실적이기도 하죠. 이론적이라고 해서 현실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속내를 알지 못했을 때는 네, 완전히 엉터리 같은 실제 진실을 알고 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지니까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돈다고 우리는 계속 생각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이것도 과학입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손에 잡히듯이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힘들어요. 왜? 야,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무슨 지구가 지가 뺑뺑 돌아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도는 게 맞지. 당연히 그런 취급을 당하지 않겠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그죠? 야, 무거운 물체가 엄청 빨리 떨어지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데 무슨 중력이 똑같이 작은 게 말도 안 돼. 이런 취급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일단은 그래요. 네, 조금 덜 어렵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주 아무것도 사전 지식도 없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쉽게 보여주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공부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부터라도 공부하고 제대로 알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쉽게, 더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셨다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좀 써볼게요. 진짜입니다. 그죠? 네. 일단은 우리가 공부해서 제대로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이거를 쉽든 어렵든 간에 다른 사람들한테 확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이거를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쉬우면 세상이 진작에 바뀌었죠. 그죠? 네. 그죠? 예, 또 다른 말씀 있어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 4차 산업혁명 뭐 이래가지고 네. 인간이 아예 노동을 하지 않는 정도의 단계까지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본주의에서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애들이 일종의 수사적으로 사기를 치는 건데 최근에 뭐 오마이뉴스인가에 보니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다보스 포럼의 실체가 뭐고 이게 얼마나 풍문이었던 얘기인가를 고발하는 기획기사를 여러분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재미있으실 건데요. 사실은 그런 식의 논리가 처음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갈수록 우리가 다음 시간쯤에 확인하겠지만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하면 할수록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덜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될 거냐가 이제 다음 문제예요. 다음 시간까지 기다려.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자본주의가
스스로 문제에 봉착하죠. 사실은 과잉생산공황이라는 게 그래서 불가피한 이유입니다. 그죠? 자본가들이 아무리 열심히 생산을 해봤자 그게 안 팔려 말짱 꽝이잖아요. 그걸 누가 사서 소비하겠어요? 노동자들이 사서 소비해야죠. 근데 노동자들은 가능한 덜 고용하려고 하고 가능한 적은 임금으로 오랜 시간 부려먹으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만들어진 상품이 제대로 안 팔려요. 그래서 지금 2007년 말부터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가 이 모양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해서 말이에요. 그죠? 예, 그건 이미 우리 주변에서 너무 적나라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게 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맥락을 다, 뭐 사회적인 맥락이나 있어야 맥락 다 빼고 네. 어떤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면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씨 뿌리는 기계라든지 이렇게 기계를 이 사람 임대해 줬을 때 수익 생산량이 늘어가지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그 기계 임대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씨 뿌리는 그 기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우리가 그 맥락을 고려 안 하고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네, 고려 안 하면 안 되죠.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고려 안 하는 게 부르주아 예, 경제학의 그러니까 보통 방식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네, 네. 건 시비 걸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결론이 들어가 있어요. 지배계급에 유리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세팅이라는 거죠. 네, 거기서부터 단기를 들어야 됩니다. 네, 쟤네들이 만들어 놓은 판에 가서 우리 논리를 얘기하려면 얘기가 안 돼요. 축구 좋아하세요? 야구 좋아하세요? 축구 좋아합니다. 그죠? 네. 근데 야구장에 가서 축구공 들고 가보세요. 바보 취급 받죠? 똑같아요. 애들이 자기들이 이미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르주아 경제학의 특징이에요. 출발점에 이미 결론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출발점 가정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은 결론이 반박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진리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애초에 그렇게 조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강력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만 주입받으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사회에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항상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다. 막스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죠? 왜? 지속적으로 주입받으니까. 그죠? 걔들이 왜 그러겠어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기 위해서 제일 효과적인 방식이 그거거든요.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자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것도 이제 당연히 필요하지만 애초에 그런 저항할 마음을 못 먹게 만드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면서부터 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경제학 공부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경제학 논리를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이미 습득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습득할 거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계속 그걸 주입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의식적으로 의심하고 깨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공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그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나름대로 쉽게 한다고 하지만 야 그건 이렇게 시간 들여가지고 찬찬히 공부하니까 이제 쉽지 그런 공부를 할 시간이 없거나 아예 의지가 없는 사람들한테 어떡하란 말이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일단 나부터라도 제대로 아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또 옆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계속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일단 세상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누구라도 먼저 안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해치고 설득해 나가지 않으면 그 다음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하셨듯이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공세라는 게 그만큼 강고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질문을 안 하는 착한 학생인 것처럼 보이는 나쁜 학생들이지만 제가 일부러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여기 반발을 하는 나쁜 학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좋은 학생들의 질문들을 지금 제가 먼저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분명히 이
자본주의가 계급사회고 착취사회의 얘기를 꺼내는 순간 예외 없이 직면하게 될 논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런 거죠. 야, 자본가가 100억을 투자해서 120억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게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운이 나쁘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자칫하면 이거 다 날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많아요. 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이윤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논리예요. 이른바 리스크 테이킹의 대가가 위험을 감수한 자본주의가 위험을 감수한 대가가 이윤이다 라는 건데 실제로 이런 논리의 원조가 그 자본론에 나오는 나토 시니어라는 사람이에요. 자본가가 자기의 욕망을 절제한 대가로서 이윤을 받는 거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정말로 그럴까라는 거예요. 얼핏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위험을 감수했으니까 그 대가로. 그러니까 자본가가 그 100억 원을 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했으니까 대가를 당연히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자본가가 위험을 감수했다는 사실과 자본가가 그 대가를 요구하는 이윤이 자본가가 생산한 게 아닌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가치라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다. 그죠? 야, 어쨌거나 자본가가 투자를 했으니까 잉여가치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느냐 라고 주장을 하는 거라면 이건 사실은 어쨌거나 내가 자본가니까 잉여가치는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노골적인 주장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거기까지 가지 않거든요. 마치 위험을 감수한다라는 게 그만큼 정당한 근거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러냐?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몇 년 전인데 대한민국에서 대단히 유명한 탐험가 한 분이 이제 히말라야에 실종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었는데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8,000m 넘는 그 동물이들을 최소한 한 번 이상씩 만등을 했고 정상 점검을 했고 북극점 남극점까지도 갔다 오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종되기 전해에 이분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제 다큐멘터리라는 게 TV에서 방영된 적이 있어요. 잠깐 봤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뭐 다치고 여기저기 이제 손발 어느 한 곳이 성한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목숨을 잃은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자기 동료나 선후배들도 여러 사람이 죽고 나갔어요. 결국에 이제 그분도 그 다음 해에 이제 목숨을 잃었죠. 근데 그렇게 이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 남들이 어지간하면 이제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성과를 달성한 분에 대해서 우리는 훌륭하십니다 라고 찬사를 보낼 자세가 돼 있어요. 태세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분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이렇게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런 성과들을 달성했으니까 너희들이 생산한 것 중에 일부를 다 나한테 다오라고 요구를 했을 때는 우리는 거기에 순순히 동의할까요? 동의할 이유가 없죠. 야, 누가 너한테 그런 위험을 감수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고 자기가 좋아서 그런 위험을 감수해놓고 그 대가를 누구한테 달라는 거냐라고 이야기할 거다. 아무도 자본가한테 위험을 감수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죠? 근데 지가 자발적으로 위험을 감수해놓고 왜 지가 생산하지 않은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가치를 보상으로 달라는 거죠. 그죠? 사실은 이윤이 위험을 감수한 리스크 테이킹의 대가라는 논리는 결국에는 이제 그 노트에 있는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어쨌거나 자본가가 자본을 투하했으니까 이 모든 게 가능했을 거다.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윤은 낼 거다. 이해가치 낼 거다. 이런 노골적인 주장을 역시 위장하기 위한 그런 논리에 불과하다. 실제로 자본가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죠? 내가 생산수단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죠? 야, 잉여가치 이유는커녕 아무런 생산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그죠? 그리고 노동자들도 먹고 살 수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대가로 나는 이윤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런저런 가식을 다 벗어버리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본의 소유자는 그 자체로 이윤을 획득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결국 그 논리로 귀결이 됩니다. 모든 변명이나 그럴듯한 위장술이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 자본이 어디서부터 왔는데?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그죠? 네. 자,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를 했죠. 자본의 원시적 국적이라는 과정에 대해서. 지배계급의 최초의 분은 어디서부터 왔다? 자본가 자신 내지는 자신의 조상들이 열심히 노동하고 근검절약한 결과가 아니라 사실은 직접 생산에 종사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생산수단을 폭력적으로 수탈한 결과였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것이 이제 자기의 사적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산되는 타인의 잉여 생산물을 자기 것으로 할 권리가 그것으로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잖아요. 그죠? 네. 일단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자본의 원시적 축적을 공부하면서 이미 그게 거짓말이라고 알았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래 최초의 자본가가 소화하는 최초의 100억이라는 자본이 타인의 생산수단을 수탈한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노동 또는 이제 자기 조상들의 노동의 결과라고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태가 달라지느냐?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100억이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120억이 됩니다. 그렇죠? 이 과정은 동시에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기도 하죠. 자본가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본가는 100억이 나중에 120억이 때문에 추가적으로 생산되는 잉여가치에 해당하는 20억을 마음껏 소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렇더라도 이 다음 기회에 똑같이 100억을 가지고 동일한 규모로 생산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두 번째 기회 100억은 첫 번째 기회 100억하고 똑같아 보이지만 그 실구성 부분은 이미 달라져 있어요. 왜? 최초의 자본가가 자기 노동의 결과라고 주장했던 100억은 이미 80억밖에 안 남았어요. 20억을 섞어놨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100억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네, 전기에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가치가 그 부분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한 바퀴 돌리면 똑같이 자본가가 20억을 소비하면 그 다음 기회 100억은 이제 60억과 40억이 이미 잉여가치로 채워지고 가죠. 자, 이게 몇 분만 더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애초에 자기 노동의 결과라고 인정해 줬던 이 100억조차도 한 푼도 남지 않고 자본이 전부 다 뭘로 이루어져요? 타인의 노동을 무상으로 취득한 잉여가치를 취득한 결과물이 돼버리잖아요. 자본가가 20억을 계속 소비하는 게 아니라 20억 중에 일부만 소비하고 재투자를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변하진 않습니다. 이 과정이 조금 길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본가들이, 특히나 이제 거대한 독점 자본가들, 재벌들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막대한 크기의 자본, 막대한 돈은 어디서부터 온 거다?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수억, 수십억의 노동자들로부터 착취한 잉여가치를 쌓아올린 결과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잉여 노동을 착취한 결과가 다시 이번 기회에 타인이 생산한 잉여가치를 취득하는 당연한 근거가 된다라고 저들이 주장합니다. 잘 돼요?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자, 한 번씩 더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제로 자본주의적 생산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를
다음에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이제 용어, 기본만 약속을 하고 갑니다. 생산 과정의 끝에 새로운 상품 C'이 나오는데 이 C'의 가치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가 이전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이 발휘되면서 노동자가 새롭게 창조한 가치, 이렇게 두 부분인데 이 두 번째 부분이 다시 둘로 나누어지는 거죠. 자, 생산수단이 소비된 가치가 이전된 부분은 자본가가 생산수단에 구입에 지출한 비용을 이전합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새롭게 창조한 가치 부분은 임금의 형태로 지불된 노동력 구입 비용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이윤의 원천이 되는 추가적인 가치, 잉여 가치까지도 포함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생산수단의 구입에 포함한 부분은 생산 과정에서 가치 크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95개의 기계와 원료가 소비되면 정확하게 그만큼의 가치가 새로운 생산으로 이전된다. 그래서 투하된 자본 중에서 가치 크기가 변하지 않는 자본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면 불변자본. 불변자본은 자본가가 생산수단의 구입에 지출한 비용을 합니다. 자, 영어로는 불변자본을 콘스탄트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불변자본을 소문자 C라는 기호로 쓰겠습니다. 소문자 C는 불변자본. 그리고 노동력의 구입에 지출하는 비용은 생산 과정의 가치 크기가 변해야 자기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것을 가변자본입니다. 자, 영어로는 variable. 그래서 소문자 B로 보시죠. 그리고 이제 남은 부분이 이윤의 원천이 되는 잉여 가치죠. 자, 잉여 가치는 영어로 서플러스 밸류예요. 그래서 소문자 S. 그래서 상품의 가치를 이제 앞으로는 W라는 기호로 표시를 할게요. 독일어로 상품이 와레르라고 하고 그다음에 가치를 네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W로 표시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걸 그냥 이런 약어로 쓸게요. W는 신더하게 비교됐다. 라고 쓰면 그런 상품의 가치는 불변자본과 가변자본과 잉여가치 합이다. 이런 기호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교양경제학에 보면 잉여가치를 S가 아니라 이제 M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독일어식 표현이에요. 독일어로 잉여가치가 메어메르트거든요. 그래서 M이라고 씁니다. 자, 문제 없을까요? 오늘 마쳐도 될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